이웅평 대위.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 대위 이웅평 씨는 지금 북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이 군집감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약 50%까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와. 아, 저 당시에 미국이를 몰고 왔으니. 그러니까. 환영 모임을 아야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실질적인 이제 북한 공군력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으니까 저거. 사실 이웅평 대위가 넘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인 어떤 선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사실은 기밀 사항일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의 사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이제 신중철 대위가 알게 되고 또 이게 인생을 이제 뒤바꾸게 됐는지. 저희 아버지도 보위부에 계시면서 그냥 이웅평이가 비행기 몰고 간 거 몰랐어요. 몰랐을까? 네. 그때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비행사들이라는 건 완전히 엘리트들인데 하늘에서 그 사람들이 뭐 결심 먹으면 못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죠. 아니, 못 들어봤어요. 아예 어른들한테. 네,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비행사였거든요. 근데 그래요? 할아버지한테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철저히 기밀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비행사들은 일단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맞다 하는 것도 이제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전방 이 비무장 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파가 잡히니까 혹시 한국 TV를 이렇게 몰래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좀 보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근데 이제 신중철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와서 핵심 요직 참모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최전방 부대. 예. 북한 주민들한테 83년 2월 25일 날 있었던 이웅평의 귀순은 극비사항이었어요. 네. 북한 고위층들도 그렇겠죠. 잘 모르는. 흔들리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 최전방 부대에 있는 사단장이라든가 참모장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웅평의 귀순 사실을 통지를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전방에 또 탈북 귀순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인원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철저히 좀 감독을 해라. 이렇게 내렸는데 신중철 머리가 좋잖아요. 네. 신중철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전파 내용을 듣고 생각이 이제 딴 데로 흐른 거죠. 아니 이웅평이면 이 미그 19 조종사고 이 참 대우를 잘 받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으로 기수를 돌려서 갔지? 해가지고 이제 그 신중철이 흔들렸구나. 흔들리기 시작. 와. 8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북한 경제가 폭망을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다음해인 8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북한에서는 저기 이제 수해 지원을 수해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노트나 뭐 볼펜 같은 걸 받아서 저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쓰레기들이 와서 쓰레기들. 야 정말 북한 못 사는구나. 저 느꼈는데 그때 북한 당황했잖아요. 뭐 지원해주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받는 바람에. 어느 정도 그때 상황이 안 좋았냐면 일단은 군 장성들 그다음에 일반 병사들 배급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도 순찰 나간 자기 부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뭐 하나 해서 가보니까 배고파서 산에 가가지고 산나물 뜯어먹고 있고 또 철책선에 보낸 부하가 또 안 돌아와서 가보니까 철책선에 또 부딪혀 죽은 또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토끼라든지 이걸 뜯어먹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은 그 신중철 씨 밑에 있던 그 상등병 하나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식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룽지 가루를 훔쳐왔대요. 이 누룽지 가루를 이제 왜 그때 모아놨냐면 식당에서 이게 밥을 할 때 이제 누룽지 가루를 넣어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좀 약간 헛배라 좀 불러라 해서 밥을 한 다음에 누룽지 가루를 이제 식당 안에 보관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훔쳐가지고 누룽지 가루를 너무 많이 먹은 상태에서 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급체 비슷하게 해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걸 겪었구나. 그래서 이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그 충성을 바치던 나라가 꼴이 이 꼴하지밖에 그렇죠. 안 되냐라고 그렇죠.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웅평 씨가 지금 미국이를 몰고 남쪽으로 갔다? 나 한번 생각 다시 해보자. 이제 참모장 정도면은 좀 모두가 좀 알아볼 만할 것 같은데 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좀 눈에 좀 많이 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철이 한동안은 마음속으로만 탈출을 할까 말까 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한켠에 탈북을 꿈꾸고 있던 어느 날
밤샘 근무를 하고 새벽 6시에 초소에서 일어나 나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 월남하면 좋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소대장이 순찰을 나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야 이거다 싶어서 오늘은 쉬라 내가 대신 나가겠다 라고 하고 3명의 순찰조랑 함께 철책 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건지 순찰을 돌다가 마침 망가져 있는 철책을 발견합니다. 그쯤 공병들이 비무장지대를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졌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핑계를 찾은 신중철이 순찰조에게 야 철책 좀 고치게 초소 가서 공구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순찰조 3명을 돌려보낸 뒤 혼자가 된 신중철은 주변을 살핀 다음 철책을 통과합니다. 와. 철책을 통과합니다. 와. 탈북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당시 순찰초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신중철 대위 입장에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추적반이 오면은 노출이 되니까 네. 발자국을 여러 군데로 놔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뭐 나무가지라든가 또는 자풀이라든가 뜯어서 땅에 약간 습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던져놓고서 밟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발자국을 흔적을 좀 희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냐하면 10초, 20초 시간을 보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투습해서는. 5초면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철책을 넘어도 바로 비무장지대니까 네. 괜찮았을까요? 자, 신중철은 철책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철책만 넘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건 바로 지뢰밭입니다. 와. 물론 지뢰에 대해 신중철이 잘 알았다곤 하지만 만약에 지뢰를 실수로 밟았다면 펑! 하고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통과합니다. 무사히 지뢰밭을 빠져나온 신중철은 풀숲을 헤치며 남쪽으로 그저 쭉 무작정 내려와요. 그러다가 허리 높이의 작은 하천이 나타나서 그걸 걸어서 건넜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남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양구 사태리에 있었던 강이었어요. 그렇게 사태리에 있던 강을 건너와서 남한 철책문 앞에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좀만 더 도움이 끝난다. 일사천이네 아주. 아침 9시경 처음 만난 우리 경비병들에게 귀순하러 왔다라고 밝힌 신중철. 그렇게 한국군 초소로 들어가면서 무사히 귀순에 성공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느꼈던 긴장감이나 이 상황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비무장 지역이 이제 4km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죠. 4km. 그래. 이 4km가 사실은 40km나 400km보다 더 긴 거리. 이 4km만 건너면 자유가 있는데. 맞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민경대대 이제 참모장이었고 매일 작전을 했으니까 지뢰가 지금 대략 어떤 상태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작전 책임지기였으니까. 또 자기가 계획을 해갖고 묻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개척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 부하들이 매일 자기 허락을 받고 드나들고 했을 테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바삭하게 손바닥 보듯이 이제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MDL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우리가 북한을 관측하듯이 북한 민경대대도 우리 쪽을 계속 관측을 평상시에 했을 테니까 대략 그 남한의 국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는 걸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놨다가 아마 이제 그 루트를 타고 이제 왔기 때문에 큰 위험 없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중철 대위의 귀순이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그 귀한 귀순이었고 또 굉장히 큰 대접을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에서 귀순한 최초의 장교였습니다. 네.
장교다 보니까 고급 정보가 많겠죠. 또 북한의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중철이 귀순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한 5.7 남침 작전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부대들을 다량적으로 그 남한 깊은 중심에 이제 다 투하해서 남한 각 전 남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군사 특수 시설들, 각종 중요 대상물들 이런 걸 습격해서 다 차지하고 점령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말하면 5 내지 7일간. 그래서 5.7 작전이야. 5.7 작전. 5 내지 7일간이라는 이 가장 짧은 기간에 남한을 완전히 평정한다는 이런 작전 계획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최근 83년 말까지 전쟁 준비 사업을 끝내라는 지시를 다시 내려 북한 괴뢰군은 요즘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전쟁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진짜 전쟁에 미쳐 있어. 신중철이 가져온 정보들은 우리 군에는 없었던 다 고급 정보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대한 환영 행사까지 열면서 보로금을 지급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서울시장 김성배 시장이 이렇게 꽃다발도 걸어주면서 성대한 기자회견 이후 한 달 뒤에 환영 행사를 이뤄줬는데 이때 보로금을 받았어요. 근데 신중철 씨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한 액수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철 씨 회고록 등에 따르면 금으로 따지면 한 8,700g. 금을 9kg를 받았다고요? 8,700g. 당시 이 8,700g이 금 2,320돈이에요. 한 돈에 한 45,000원 당시에. 그때 당시 돈으로 대략 1억 원 정도의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기억해보면 그때 잠실에 30평대 아파트가요. 2천만 원, 2,600. 진짜 2,600에서 2,800 사이였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그때 한창 주가가 오르던 강남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그 유명한 30평 한 채가 4,500만 원. 그때 사줬어요. 네. 근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한 5, 60억 정도의 상승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사실 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신중철 씨가 그때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는 뭐 아파트 2채를 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니 근데 지금 뭐 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뭐 1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 이제 보로금 이후에 또 받은 게 있습니다. 신중철 씨가요. 뭘 받았냐?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을 받는데 83년도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잖아요. 그러네. 실제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때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할 때예요. 그때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요. 차가 몇 대 없던 시절이에요. 다 텅텅 비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야구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세트로 다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바로 주민등록증. 이제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이런 환영을 해줬죠. 그렇죠. 갑자기 왜 서울시장님이 등장했나 했더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어찌됐건 TV, 세탁기, 가스, 당시에 빌트인 서비스를 다 받았어요. 83년도에 아마도 이게 알려진 정도의 어떤 보상이죠. 당시에 이 정도 그 귀순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들에서 맞아요. 물품 협찬 이런 거 엄청나게 해줬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인물인지는 이렇게 보로금 그리고 선물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대단했구나. 지금도 저는 이분 얼굴 보니까 알겠거든요. 이웅평 대위하고 그다음 이분은 딱 보니까 얼굴이 알아요. 그 정도로 그때 대대적으로 그 광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분의 그 기자회견장에 또 몇 달 전에 귀순해서 이웅평 대위가 나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만세상처럼 그런 기억이 나요. 이야, 아니 이렇게 환영식도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두둑한 보로금도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받고 남부러울 게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신중철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중철 씨가 이제 원래 올 때 계급보다가 한 계급 더 많은 소령으로 이제 임관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와, 여기 다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일이야. 네, 진짜. 와. 그때 나는 신입병사였고 신중철 대령은 나보다 1년 빠른 하여튼 나보다 고참이야. 같은 소대에서 만났어요. 키는 별로 크지 않은데 1m 67인가 68인가 그럴 텐데 체력적으로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해군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어린 병사들의 배낭 같은 거 자기가 다 두세 개씩 메고 김신조 부대하고 같은 레벨의 부대가 17정찰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민군 전방부대 민경중대에서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특수체육교관 요원들을 길러냈어요. 그때 우리 중대에서 뽑힌 게 신중철 대령. 그러니까 그 수준이 대단하죠. 우리 정보사령부 북한 연구단장까지 올라갔어요. 정보 왜곡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 개선하는데 충돌이 좀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성격이 정열적인 것만큼 고집이 세고 한 번 아니다. 그게 되면 아니야. 그때 같이 근무했던 국령급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인민군에 관한 교본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중철 씨가 손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생활에 아주 충실했고 아내한테도 참 잘하고 자녀들한테도 참 잘하고 유치원 교사처럼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북에서도 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1995년도에 정보사령부 근무 12년 만에 이 전역을 신청하고 그만둡니다. 왜 그만뒀을까?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돌긴 돌았는데 뭐였냐면은 보로금이 약간 모자라서 섭섭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몇 달 전에 귀순한 이웅평 대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인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15억을 받았거든요. 당시 15억 원이요? 83년도에 15억이요. 83년도에 15억. 그런데 제사 땅굴을 발견하는데 정말 큰 공을 세운 나한테 이거밖에 대접을 안 해줘? 라는 불만이 컸다라는 얘기도 있어, 솔직히. 당시 이제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가 평균 27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신중철 대위로서는 1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분은 그거를 떠나서 내가 쏟아낸 요즘 말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값어치가 더 있는데 왜 이웅평이는 15억씩 주고 나는 1억이야. 여기에 불만이 많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상 법령으로는 그게 답니다. 그렇지, 법령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 이상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마 많이 서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뭐 간첩선인데 얼마, 네네. 뭐 그렇죠. 총 얼마, 예. 이렇게 잠수함 발견 얼마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분이 가지고 온 거는 유일하게 깨떼권총 한정이니까 그거에 대한 값 말고 그래도 많이 쳐준 게 이겁니다. 보로금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분이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군인. 결정적인 게 아마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계급, 진급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소령에서 대령까지 뭐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러지만 아까 친구라는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나가지 못하면 안달이 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꽃, 대한민국 육군 장성이 되고 싶었다. 별을 달고 싶었다. 될 수 없다. 근데 아마 이분의 생각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내가 탈북자기 때문에 귀순 용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뭐 대령까지는 해주지만 그치. 별은 안 달아주는구나. 이렇게 아마 좀 좌절을 하고 불만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신중철 대령은 젊었을 때부터 뭐랄까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다. 뛰어나지 않으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안달하는 몸살이나 이 사람 얘기는 야 장군은 안 시켜줘. 인민군 출신이고 장군 된 사람은 없어. 어렵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되고 싶다는 강한 의욕에
발현이라고 봐야지요. 투스타를 하셨잖아요. 별다른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탈북민이 장군이 될 수 없다 이런 뭐 법은 없어요. 규정에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6.25 때 북한군 중령 정봉욱 중령이 이제 귀순을 했는데 그분은 군대 생활 계속 해갖고 우리 육군 투스타까지 이제 달고 초에 김신조 때문에 만들어진 제3사관학교 초대 교장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신중철 씨가 조금 뭐 만약에 진급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너무 좀 본인에게 불리하게 경솔하게 좀 판단한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장군이라는 것이 사실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군의 진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이만큼 있어요. 그래야 열심히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군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 진급이라는 게 결코 뭐 쉬운 것은 아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전역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건 뭐 내가 그만두는 상황, 누가 그만두라고 했건 그런데 이분에게 충격적인 또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사건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신중철 대령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사실 대령에서 장군 진급 못하고 전역한다 하더라도 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군 커리어를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철 대령은 전역하고도 군에서 쌓은 커리어와 인맥 그리고 이제 탈북 주민들과의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었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문제는 전역하고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보냈어요. 폐비닐 재가공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다가 사업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신중철 대령이 돌연 잠적합니다. 중국에서. 이상하다. 뭐야? 지난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씨가 지난해 6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1년째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신 씨의 부인과 두 딸은 신 씨가 종적을 감추자 최근 거처를 넘겨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 씨가 군에서 줄곧 대북 정보를 다뤘던 만큼 납치나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에 추적반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신중철 예비역 대령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까지는 이제 경찰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중철 씨가 이제 1년짜리 단수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했거든요. 1년 안에 돌아와야 돼 무슨 일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딱 파악을 해보니까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이제 만기가 된 이후에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경찰의 영역을 넘어섰다 해서 이제 안기부에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출국하기 전에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타고 다니는 차량을요. 그리고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몽땅 다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다 일시불로 받고 정산한 상태였어요. 이상하네. 그리고 또 가족한테까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중국으로 간 건데 글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행방불명이. 귀국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기부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에 체포조를 짜서 찾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중국 땅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신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 사항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정보사 산하에 이른바 이 체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중철 대령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중국에 갔었다. 중국에 파견됐던 분이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바로 이시연 선생님. 여기 체포조라기보다는 이제 추적반입니다. 추적반. 2001년도 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당시 그 특수임무 작전과장을 할 때인데 그 이제 내곡동 큰 집에서 한번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왜 그럼 찾아야 되느냐. 이분이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적전술 연구 단장까지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민군 전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이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으로 갔을 경우에는 야, 저 남조선들 여기까지 모르니까 이거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면 쟤들 이거 못 당할 거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차단을 해야 된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이 연변에 있던 김동식 목사가 납치돼서 북으로 간 뒤 돌아가신 그 해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정보당국에서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과연 신중철 씨가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납치되는 거냐 막 일단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개 팀을 파견을 해서 심양, 장춘, 연변. 왜냐하면 심양이 그 동북부 북한의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길 쪽에 이제 가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그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거래. 네, 정보거래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테러를 당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딱 들리는 얘기가 봤다 이겁니다. 봤는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걸 본 것 같다. 또 뭐 사우나에서 본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만나서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들어왔는데 오리무중 추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신중철 그 당시 대령 입장에서도 예비역 대령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의 어떤 협조자가 있는 겁니다. 야, 남조선 이 친구들이 나를 지금 찾는구나. 그 내륙으로 저희는 도피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북으로 가진 않았다. 왜? 북으로 갔으면 벌써 북에서 벌써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북으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북으로 가는 걸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리무중으로 남아요. 와, 아직까지. 깜짝이야. 진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불난 거 아니야?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왜 이러지? 진짜 불난 거 아니죠? 이 소리는 1983년 2월 25일 오전 10시 55분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실제로 울렸던 공습 경계 경보였습니다. 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공습 경계 경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울렸던 것일까요? 사이렌이 울리기 30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11시 4분경)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안으로 미국 19 전투기 일대를 몰고 북계군 조종사 1명이 기순하여 왔습니다. 정상거리고. 신기하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오전 10시 28분에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떠서 30분 걸려서 11시 4분에 수원 비행장에 딱 도착했으니까 정확히 30분. 이 망명 시도하기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전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이 공군 작전을 이해해야 돼요. 공군은 절대로 이런 일 못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군이 전시에 혼자서 비행기가 단독 작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2대는 떠야 돼요. 그래야 한 대가 격추되더라도 한 대는 딱 도착했거든요. 구출을 하거나.
근데 하필 그날따라 2대밖에 안 떴다. 그리고 이용평 씨가 2대 중에 앞에 비행기가 아니라 뒤에 비행기. 후발대 비행기. 그러니까 안 보였구나. 선발대 비행기가 전투기가 작전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회피 기동이라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용평 씨는 이렇게 방향을 꺾은 거죠. 앞에 전투기였으면은 일로 못 오지. 그렇지. 만약에 바로 도곡바 있지. 만약에 이용평 씨가 앞에 탔으면 뒤에 있는 전투기가 그대로 따라와서 격추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보충드리면 그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미 남한으로 이제 갈 각오를 했으니까 이제 이탈을 한 겁니다. 이탈하면서 이대령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먼저 편대장이 야 왜 떨어지냐 고장이냐 기름 떨어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그 말에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신을 끈 거예요. 그러면 편대장은 지상에서도 지금 전파로 보고 있고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비행 주의소에서. 아 왜 답변 없어? 그 하는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 각성한 거는 북한의 여기 그 황해도 안압, 저기 곡산, 그다음에 고성, 과일 여기에 그 미사일이 있어요. 대공 미사일. 예, 거기서 북한 지역에. 예, 북한이 거기서 포착을 하면 지대공이구나. 그 비행기가 저기 수원 비행장까지 오산 비행장까지 와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미사일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돼. 위험하더라도 초저공 비행으로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개천 비행장에서 쭉 남쪽에 있는 덕적도까지가 경도 129도였어요. 129도 따라 쭉 내려가면 덕적도가 나오고 덕적도가 보이면 육안으로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해서 틀면 수원 비행장이 나온다. 그걸 실행에 옮긴 건데 옮긴 건데 지금 이 계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무선 위치 추적기 이거를 남한에서 올라오는 주파수를 하나 잡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KBS로 맞춰요. 에이 이건 썰이다. 진짜로 이용평 대위가 남긴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아니 이 북한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남한 땅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자기가 오고도 자기도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적의 작전인지 위장인지 아니면 귀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평 씨가 날개를 흔들어도 일단은 저 한 대는 귀순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긴장되는 거죠. 저 뒤에 누가 있는지 성동격서로 육지에서 오진 않는지 초비상 상태로 수원 비행장에 이제 유도를 해서 착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상한 게 전투기는 콕핏이라고 하거든요.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조종석.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캐노피. 캐노피가 캐노피.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장교들이 가서 둘러싸죠. 안 열려요 한동안. 왜? 이용평의 입장. 내가 오긴 왔는데 북한이 나에게 추격해오지 않았을까? 미사일을 쏘진 않았을까? 암사수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일단 우리 공군은 그때 당시 야 이거 수상하다. 안 내린다. 혹시 폭탄이나 작전이 아닐까를 경계하는 공포. 서로가 얼떨떨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서 몇 분간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오해가 섞여가지고 남한 군인이 자기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지.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었고. 그때 이용구 씨가 이렇게 바깥에 외쳐요. 나 할 말 많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비행기 캐노피, 콕핏이 쫙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렇지. 근데 신기하다. 뜨자마자 도착한 게 남한이니까. 또 한 말이 없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급하게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나 총 맞지 않게 해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리용평 머릿속에서는 네가 쏠 수도 있고 나를 암살하려는 북한 암사 쪽가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2배, 3배의 어떤 공포에 대한 그 강박관념에 리용평은 시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지금은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데 나 할 말 많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 아는 거 많다. 비밀 많다.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치어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에서는 지금 북침교향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잘생기시네요. 한칠하시고 북한에서 저런 인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체격도 좋고. 예. 와. 어찌됐든 이 정도면 북한 상위 1%인데 그렇지. 상당히 잘 살던 이웅평 씨가 왜 귀순을 결심했는지. 단순히 나만의 라디오를 듣고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웅평 씨가 전투기를 몰고 내려갈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1976년 소련의 공군 장교였던 빅토르 벨렌코가 똑같아요. 미그기를 몰고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라디오 뉴스나 라디오 채널에서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어떻게 코멘트를 했냐면 빅토르 벨렌코 장교가 참 의로운 일을 했군요. 라고 우리 라디오에서 보도한 것을 듣고 아니 어떻게 전투기를 몰고 적국으로 망명한 게 의로운 일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본질적인 퀘스천 마크를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비행사기 때문에 기계가 이 무전기가 다 들을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쭉 그 남한 방송을 듣고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한 거예요. 또 남한 방송은 혼자도 듣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자랑한 거예요. 이제 그 남조선 방송을 듣고 전달을 했다면 그건 반등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중국 인간인들이. 그건 무조건 잡아가거든요. 남조선 방송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거기 민무력부에 이제 신고가 된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귀순한 그날 그 정치 지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이 오늘 마지막 비행기일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웅평 대령은 원래 자기를 뭔가 조사한다는 거를 느끼고 있던 찰나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냥 이게 마지막 비행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탈하지 못하면 그 끝이야. 뭐 그거 뭐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왜? 전파시켰기 때문에. 그 뭐 이렇고 뭐 내가 뭐 이제 뭐 올라마갔다 귀순하겠다 이런 생각 누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그날 그렇게 그냥 이탈해. 그런데 이 많은 기순자들 중에서도 이웅평 씨의 망명이 더 특별하게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와 이웅평 씨 사이에 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몰고 온 전투기입니다. 아, 저거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그때 당시 미그 1구기를 최신의 북한 전투기를 몰고 온 사람에게 우리 국가가 뭔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존재해요. 그때 당시에 이웅평 씨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전례 없는 보로금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무려 1983년 당시에 15억 6천만 원에 15억 6천만 원에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억이죠. 아니 그때 15억 6천. 그때 15억. 83년도 당시에 15억 6천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음마 아파트 대치동 한 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됐고 어머나. 83년도 복권 1등 당첨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던 때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권 1등을 10번 연속으로 당첨이 되고 이자까지 넘치도록 한 번에 받은 게 15억 6천만 원이고 미그 19기가 그 당시에 그 북한 공군의 주력기잖아요. 주력기의 성능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공중전이 붙었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한 대 값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웅평 대령이 사실 그 비행기 받은 보로금의 대부분은 정보비입니다. 정보. 북한의 그 항공기, 전투 비행기 그 시스템, 그다음에 전투 요법 이런 거는 미군도 모르고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 북한의 시스템이 저 소련이나 중국 시스템하고 같은 거거든요. 저 비행기를 가지고 오면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이 북한의 그 모든 감청 시스템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이후에 군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습니까? 와가지고 북한에서 있던 것을 인정받아서 소령으로 있다가 대령까지 올라가고 또 공군학교 교수까지 이렇게 지내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공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도 벌써 14년이 됐다. 부모의 입장이 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반드시 보고 싶다. 1968년 1월 21일 밤 간결에는 푸르사리 같은 31명의 무장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집주시켜 시내 버스를 파괴하고 다수의 시민을 살해해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와이 뗄 임무 어머, 그 영상. 난리 났었죠. 어머. 이게 114부대. 맞아. 저런 영상 많이 봤지. 김일성이 만든 정말 상위의 1% 부대. 근데 그 특수부대의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다. 청와대 300m 앞까지. 야, 대박이다. 300m 앞. 근데 이거 더욱 놀라운 거. 개성에서 출발해서 단 5일 만에 왔습니다. 북방 한계선 뚫고 남방 한계선 뚫고 겨울이잖아요. 네. 임진강이 얼었어요. 얼은 임진강을 도강을 한 다음에 낮에는 걸리기 때문에 낮에는 가만히 숨어 있고 밤에는 이동을 했는데 무덤을 또 팠대요.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 옆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해가 지면은 또 이동을 하고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하는 그 5일 동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나무꾼 사형제와 마주칩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선봉산 무장 간첩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과 접촉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군경에 못지않게 반공의식으로 본연일체가 돼 있다는 사안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은 북한 암살조가 침투를 하는 동선에 딱 우씨 사형제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칙은 이들이 처음에는 죽여라 라고 무조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장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었대요. 죽일까 말까. 그런데 죽이지 말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31명 중에. 그래서 이들이 포섭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게. 딱 보니까 생활고가 있을 것 같고 행색도 안 보니까 적당히 일제시계 풀어주고 입당 원서 받고 도지사 시켜준다고 하면 다 넘어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일제시계는 받고 간첩 신고를 했는데 똑똑하다. 야, 진짜. 시계는 받았어요. 이거 양대기를 두 개 다 얻었네.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라고 진술했던 북한 선언의 주인공 김신조 사건의 김신조 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뭐야?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와이 뗄 임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신고는 되는데 이제 남쪽으로 간다. 비상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군인 쪽에서는 1시간에 한 8km, 8km 달린다, 10km 달린다 판단했거든. 근데 우리가 완전 1시간 12km 달렸거든. 빠져난 다음에 차단하고 빠져난 차단 놓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까지. 산을 그렇게. 군복을 입은 상태로 이 300m 앞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일반 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그 비봉의 그 사모바이 거기 거리에서 거기까지는 비합법 군복 입고 왔죠. 네. 군복을 벗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배낭에 일제 사복을 가져나고 일제 롱관 신고 내가 위에 그 독거리 그거 입었어 살죠. 그거 입고 바바리 코트를 입은 거. 이게 여름에 오면 그
총기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얇게 보니까. 겨울인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네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릴 수 있어야 무기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 앞까지 간다. 그때 저 방첩부대 흉내를 내신 건가요? 네. 방첩부대 흉내요? 사복 입고 나 방첩부대다. 그래서 설사 무기가 보여도 야, 나 방첩부대야. 그게 되는 나 못 들었어? 천연덕스럽게 방첩부대 행세를 하고 청와대 300m 앞까지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남자와 이 31명의 공비가 맞닥뜨립니다. 선생님 여기가 자문고개인데 김신조라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야, 그렇죠. 그래서 안에 완전 무장하고 위에다 바바를 코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자문고개를 넘는 거죠. 청와대 들어가는 길은 그때 당시 이 길밖에 없었어요. 청와대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바로. 예, 예. 여기서 그때 경찰들이랑 맞닥뜨렸나요? 바로 이게 종로경찰서 관할인데. 아, 저 아직 검문소가 있네. 예, 예. 이 검문소입니다, 옛날에. 아, 그때도 이 검문소였어요? 예, 예. 이 검문소였어요. 이 검문소에 순경이 이제 두 명이 있었죠. 예. 그래서 검문할 때 여기. 그래가 이제 어디냐 그러더라고. 네. 어디 갔다 오느냐. 지금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랬죠. 당신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종로 경찰서사람들은 검문하는 곳이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는 지금의 씨앗이 방첩대다. 아, 방첩부대다라고 씨앗이 위장을 불러댔구나. 예. 그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부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청동 이짝에 있었어요. 방첩부대가? 방첩부대 거기 있었어요. 그 우리 이제 부대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검문을 통과한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검문소에서. 우리를 보내고 나보니까 이상하거든. 별로 이상한 사람들 지금 내려가 청와대에서 간다. 보고받고 이제 이분이 온 곳이가 집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차 한 대가? 그때 종로서 관할의 최규식 서장입니다. 최규식 서장을 바로 저분을 만난 거예요. 저 동상에 있는 분이 최규식 서장이요? 네. 지금 그럼 집차에서 그때 딱 내린 분이 최규식 서장님, 그때 예, 서장님이시죠. 내려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보고 이제 어디냐? 그래서 씨앗이 방첩대다. 예. 그리고 저기나 작전 갔다 온다. 이렇게 됐죠. 근데 총조장 김종훈이가 앞에 섰거든요. 총조장이? 네, 김종훈이가 앞에 서고 그때 무기를 다 위장하는데 바바리 코드 입었거든. 그 보니까 이제 이 오반에 뭐 있냐? 최규식 경찰서장이. 그렇죠. 딱 제끼니까 이게 기관단총 있고 무기가 있거든. 무기 위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 총조장 거기서 그냥 갈린 거야. 제일 앞에 있었던 총조장 총조장이 김종훈이죠. 최규식 서장을 그냥 바로 서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순경은 또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총조장 앞에 서고 31명이가 청와대를 향해서 강하는 거예요. 청와대 가서 계속 달려 들어가죠. 달려 들어가는데 이 청운중학교 지나 경부고등학교 거의 갔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하고 종합통사 가는 길 갈라진 길이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조우된 거죠. 조우돼서 거기서 교전 붙은 거죠. 비극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교전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은 순직을 하시고 경찰 한 분도 순직을 하시고 뭐 이 상대편 암살 부대원도 이제 4명이 이제 교전 끝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와요. 지원 부대다. 그래서 이 암살 부대원들은 당연히 지원 부대로 착각을 한 거죠. 일단 밤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차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건 지원 부대다. 그래서 그 버스를 상대로 해서 총을 발사하고 던집니다. 수류탄까지. 근데 그 지원 병력이 아니라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1813번 버스였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 7명이 사망을 해요.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직장 끝나고 야근 마치고 돌아오던 우리 국민 그리고 또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부인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 이렇게 7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청와대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깨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좀 못 죽이니까 실패니까 살아가야 되겠다. 다 이제 후퇴를 하는 거네요. 퇴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김신조 루트가 산책로인데 그래도 험했거든요. 근데 김신조 선생님은 막 산 타셨어요. 저기가 이제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죠? 예. 대단하십니다. 야, 선생님 그러면은 요 길이 어떤 루트였어요? 여기가 이제 북한으로 이제 이게 이제 북악산 청와대 북악산인데 북악산 능선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북으로 들어가는 복귀로. 아 이게 복귀로 능선이에요. 아 선생님 그럼 여기 이 산을 벗어나면 어디를 통해서 북한으로 갈 생각이셨어요? 도우잘 때는 서로 뭉쳐서 가게 되면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이제 복귀하라. 이렇게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유리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겠고. 수유리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거쳐서 북한으로 복귀하려고 했었군요. 이렇게 복귀로가 한 몇 개가 있었어요. 백업 플랜까지 다 있었구나. 네. 아니 그 지금 김신조 선생님이랑 김신조 루트를 걸으니까 기분이 좀 너무 이상해. 대 앞에 김신조가 있고 하니까. 지금 세월에 가니까 웃는 거죠. 그때 가면 웃겠어요? 웃는 게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런 상태인데. 요 갈림길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 여기서 길 잘못 들어서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사건 이후에 정말로 한동안 42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다가 2010년에 4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었거든요. 이거 오픈 개방이 됐죠.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서울 속의 DMZ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여기. 여기에 저주받은 살인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한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여기 이렇게 낮아빠져 있습니다. 생포된 무장간첩 김신조가 죽은 일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호경암이라고 써 있네. 호경암에.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동료들이 다 이제 막 교전하고 있었을 텐데 요 바위 위에서 김 선생님은 딱 어느 위치에서 자리 잡고 계셨어요? 나요? 예. 나는 여기를 안 왔어요. 여기 김신조 루트인데요? 루트는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는데 혼자 살았으니까 복귀로가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죠. 그럼 교전 때도 여기 없었어요? 예, 교전 때도 없어요. 같이 가면 죽거든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같이 가면 죽으니까. 김신조 루트에 김신조가 없어. 우리 동네에서 대련에 빠졌지. 혼자서? 예, 혼자 빠져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김신조 선생님이 없었다니까 그때 어느 루트로 북한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 장소 혹시 갈 수 있나요 지금? 예, 그 장소에 이제 가야 됩니다. 가보시죠. 다시 세검전까지 갑니다. 야. 여긴가요? 여기가 바로 이수점이에요. 여기에서 숨으신 거예요? 예, 여기. 바위가 있었나요? 예, 여기. 근데 마지막 숨었던 데 여기입니다. 이쪽에는 군인들이 이제 밤에 깜깜할 텐데 그때 숨어 있는 거 모르죠. 바로 이 하천 건너편에 지금 바위돌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돌이 그냥 짬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천 건너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군인이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밤에니까 손누가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가고 도로 이제 빠져서 저기 다시 숨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적발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데 사람 안 보는데 후라시 뿌리가 바짝 들어오더라고요. 손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살고 싶다는 생애책이니까 수류탄 자폭할 거 땅에다 놓고 그리고 손 들고 나갔죠. 투항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투항이죠.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심정이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애착밖에 없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애착? 내가 그때 당시에는 두고는 부모 형제 생각도 없고 그때는 뭐 김일성 시대니까 김일성 생각도 안 하고 혁명하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는 누구냐. 내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싶으니까 손 들고 나온 거죠. 살아야겠다는 애착이. 살아야 되겠다 그 애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라니까 손 들고 나간 거죠 그때. 그 역사적인 김신조의 투항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군요. 예,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암살 부대는 김신조 1인 빼고 전부 사살, 우리 군 역시 23명 전사, 민간인은 7명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남북한 역사에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김신조라는 젊은 청년의 인생에도 엄청난 회한으로 남는 사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 부산당하신 분도 많은데 요즘 말씀한 것처럼 기관에 잡혀갔을 거냐, 잡혀간 게 손 들고 나왔습니다. 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것이 네가 가져가는 활약이 어딨냐. 이 수류탄 한 발밖에 없는데 잡아갔는데 어디 있냐. 인왕산에 있다 그랬거든. 그 같이 간 사람들 가지고 왔어요. 가서 수사관들이 보니까 핏비기가 30발 장탄인데 장탄은 그냥 그대로 있고 총신 하얀 냄새 안 나거든. 그리고 떼떼건총 8발 장탄인데 총신 냄새도 나고 장탄 8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무기 2종, 실탄 350발, 술탄 14발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가서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그럼 사용을 안 했느냐 하는 게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왔지. 나는 남조선 인민들이나 군인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31명의 북한 암살 부대, 목적은 박정희 암살이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이 사건에 연루된 무고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남북 분단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일행들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신 그 분들에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그래서 역사의 비극이니까 나도 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